가족. 우리는 가족이라면 믿어야 한다고 배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이 가장 믿었던 가족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 몇 달 동안 계획을 세웠다면 1995년 3월 14일 밤 11시 10분 서울의 한 고급 빌라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방문을 연다. 그 방 안에는 평생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침대 옆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한순간 칼날이 번뜩인다. 짧은 비명, 베개 위로 쏟아지는 피, 그리고 조용히 닫히는 방문. 몇 분 뒤 거실에서 TV를 보던 여성이 신음소리를 듣고 방으로 뛰어드나 그녀가 본 것은 피로 물든 침대 위에서 신음하는 남편, 그리고 그를 죽인 진짜 범인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그 남자는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녀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경찰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다. 장례식장에서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빠진 효자처럼 보였다. 그리고 울먹이며 경찰에게 말했다. 반드시 범인을 잡아주세요. 아버님의 원한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 4일 만에 그의 거짓말은 무너졌다. 완전 범죄를 꿈꿨던 엘리트 교수, 아버지를 죽이고 효자 연기까지 했던 남자. 그는 대체 왜 자신의 아버지를 죽여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무너졌을까?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폐륜살인 사건, 김성복 교수 살인 사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본다. 사람들은 그를 완벽한 아들이라 불렀다. 명문대 교수,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경제학자, 검소하고 성실한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그는 그랬다. 김성복은 1976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테네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서울의 한 명문대 교수로 임용되며 화려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가 오랫동안 감춰온 또 다른 얼굴을. 그는 교수보다 사업가가 되고 싶었다. 가진 것 없는 아버지가 억척스럽게 자수성가해 1000억 원대 재산을 읽은 것처럼 그 역시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부를 쌓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교수직을 유지하면서도 은밀히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사업에 재능이 없었다는 것. 그는 농수산물 유통업에 투자했지만 20억 원의 빚을 지고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은행 대출, 사채까지 끌었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만큼 거대한 빚더미. 이때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이 돈을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 아버지의 재산 1000억 원, 그리고 자신이 받을 유산. 아버지는 사업을 돕기는커녕 그의 실패를 꾸짖었다. 교수면 교수답게 살아라. 사업, 너한테는 안 맞아. 게다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형제들에게 고르게 분배될 예정이었다. 장남인 자신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리라 믿었지만 그가 받을 몫은 생각보다 적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김성복은 몇 달 동안 철저히 준비했다. 살인의 방법, 증거인멸, 알리바이 구축까지. 그의 연구, 목록, 사람의 목을 단번에 끊는 방법, 범행 후 피가 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는 환경 만들기. 그는 의학서적을 뒤적이며 인간의 목 부위 급소를 연구했다. 동맥을 어떻게 찌르면 즉사할 수 있는지, 어떤 칼이 가장 깊숙이 들어가는지. 그의 사전 준비, 이틀 전 범행 도구, 구입 군용 작업복, 흉기, 장갑. 전날 집 주변을 돌며 예행 연습. 당일 범행 직전 욕실 샤워기를 틀어 소음을 차단. 그는 마치 논문을 쓰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범행을 설계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3월 14일 그는 아버지가 잠든 방으로 조용히 발을 들였다. 1995년 3월 14일 밤 범행의 시작. 김성복은 평소처럼 집으로 들어섰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가 이미 완전 범죄를 설계한 상태라는 것을. 밤 10시 50분 거실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밤 11시 05분 김성복은 천천히 욕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샤워기를 틀었다. 물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다. 이건 단순한 샤워가 아니었다. 곧 벌어질 끔찍한 일을 감추기 위한 소리였다. 밤 11시 10분 그는 준비한 군용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꼈다. 칼을 손에 쥐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침대 위 아버지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밤 11시 12분 단 한 번의 공격. 김성복은 단 3초 만에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칼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퍽! 칼이 피부를 뚫고 동맥을 끊어버렸다. 아버지는 잠결에 몸을 움찔했지만 소리를 낼 틈도 없었다. 그의 몸에서 피가 쏟아졌고 베개를 적셨다. 몇 초 후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밤 11시 15분 흔적 지우기. 김성복은 서둘러 방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즉사하지 않았다. 미세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거실에서 TV를 보던 어머니가 이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방으로 뛰어들었다. 11시 20분 완전 범죄가 어긋나는 순간 어머니는
방 안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침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남편,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김성복. 하지만 김성복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그는 직접 아버지를 부축해 응급차에 태웠다. 마치 진짜 걱정하는 아들처럼. 그러나 그의 계획은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오후 11시 40분 경찰의 첫 번째 의심. 응급실로 실려간 아버지는 결국 사망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는 경찰의 칼에 찔린 흔적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고했다. 경찰이 도착해 김성복에게 물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복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신음소리에 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하지만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김성복의 목소리와 태도는 너무나도 차분했다. 너무나도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이날 밤 그는 아직 모른다. 이제부터 그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가 숨진 직후 경찰이 도착했다. 현장은 유난히 조용했다. 강도나 침입자의 흔적은 없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첫 번째 이상한 점, 너무 차분한 아들. 김성복은 경찰을 맞이하며 매우 침착했다. 보통 가족이 살해당하면 대부분 충격으로 오열하거나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한다. 그런데 그는 너무 정리된 태도로 너무 차분한 설명을 했다. 김성복,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신음소리에 들어가 보니 이미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속으로 생각했다. 너무 준비된 답변이다. 정말 가족을 잃은 사람의 반응이 맞나? 두 번째 이상한 점,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강도라면 침입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집 안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경찰이 물었다. 혹시 문은 잠겨 있었나요? 김성복, 네, 평소처럼 안에서 잠가놨습니다. 이 답변은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말이었다. 만약 강도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안에서 문이 잠겼을까? 수사팀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김성복의 첫 번째 실수. 장례식장에서의 효자 연기. 사흘 뒤 장례식장. 김성복은 검은 양복을 입고 상주 역할을 했다. 눈물을 흘렸고 깊은 슬픔에 빠진 듯 보였다. 그리고 경찰에게 말했다. 반드시 범인을 잡아주세요.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행동이 너무 연극 같았다. 경찰 내부 보고서. 슬퍼하는 모습이 부자연스럽다. 주변인들에게 일부러 들리게 아버지를 잃고 너무 힘들다라고 말함. 장례식 내내 경찰과의 대화에서 범인이 잡히길 바란다는 말을 반복. 이 사람 너무 애쓰고 있다. 경찰은 서서히 확신했다. 이 사건은 외부 침입이 아니라 내부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단서가 등장했다. 그날 밤 김 교수님이 검은 스포츠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목격자가 나타났다. 김성복이 사건 당일 밤 검은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봤다는 것. 이건 단순한 목격담이 아니었다. 경찰이 집을 수색해보니 군용 작업복, 흉기, 장갑 모두 그의 방에서 발견되었다. 완전 범죄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성복은 끝까지 태연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건 그의 어머니였다. 어머니, 제발 사실을 말해라. 내가 한 거잖아. 이 말에 김성복은 무너졌다. 4월 15일 경찰 조사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다. 김성복, 제가 했습니다. 완벽할 것 같았던 그의 계획. 그러나 단 4일 만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1995년 10월 10일 사형을 구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김성복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검찰 측 주장. 이 사건은 철저히 계획된 폐륜 범죄다. 피해자는 자신의 친아버지며 금전적 동기가 명확하다.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연기했고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그의 극악무도한 범행과 냉혈한 태도를 강조하며 반드시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 반응. 김성복의 동생들은 고개를 돌린 채 오열했다. 한 가족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가족 중 한 사람이었다. 김성복은 침묵했다. 법정에서조차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단 일주일 뒤 법정에서 모든 것이 뒤집혔다. 어머니의 증언. 제 남편은 매우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했고 냉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탓인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집니다. 법정은 순간 조용해졌다. 그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아내이자 가해자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법정에서 아들을 두둔하는 듯한 증언을 했다. 변호인 측 주장.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닙니다. 김성복은 아버지의 냉대 속에서 오랫동안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심리 상태를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사형, 무기징역, 감형.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부자가 아버지를 죽였는데 어머니가 감형을 요구하니까 사형이 취소됐다고. 하지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2016년 21년 만에 가석방. 김성복의 수감 생활. 김성복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생활했다. 출소 전 평가. 교도소 내에서 조용한 태도를 유지, 규율을 잘 지키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음. 종교 활동에 적극 참여. 그리고 2016년 법무부는 그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김성복 21년 만에 출소. 그가 출소하자 피해자 가족들과 과거 수사 관계자들은 경악했다. 유가족 반응. 평생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어떻게 가석방이 되냐?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같은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여론 반응. 재벌가 아들이니까 가석방되는 거냐? 이게 한국의 사법정의냐? 가석방 후 그는 어머니로부터 76억 원을 증여받았다. 유가족들은 반발했지만 결국 그 돈은 김성복의 손에 들어갔다. 아버지를 죽이고 돈까지 가져갔다. 이 사건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씁쓸한 뒷맛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위험한 덫이 되기도 한다. 그는 단순한 강도도 우발적인 범죄자도 아니었다. 그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뒤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도 효자라는 가면을 쓰고 싶어 했다. 범죄 심리학적으로 본 김성복.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런 유형을 나르시시스트 범죄자로 부른다. 자신의 욕망이 가장 중요하며 범행 후에도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한다. 그는 부모의 재산을 원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강박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 돈, 가족, 명예, 이 세 가지가 얽히면 사람은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가족을 정말 100% 믿을 수 있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복 교수의 선택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가 가석방된 것은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